안녕하세요. 크로스핏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힘이 늘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힘이 더 빨리 세지고 싶은데 늘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힘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빨리 늘지 않습니다. 근육이 커진다고 해도 무조건 힘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힘을 늘리는 정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들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크로스핏에서도 이 무거운 무게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아주 중요한데 이 힘이 잘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크로스핏을 시작하고 나서 1년 정도는 근력이 엄청나게 늘어섰습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물론 클린이나 스네치 같은 격도 중량도 처음보다는 엄청 올랐지만 1년 정도 지나고 난 후 어느 순간 정체되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저와 같이 운동을 시작한 분이랑 비교해봐도 저만 무게가 안 올라서 저는 타고나기 약골인 줄 알았습니다. 타고난 덩치도 작은 편이라서 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우연히 전문 코치님에게 힘을 늘리는 운동법과 원리를 배우고 난 후 중량이 단숨에 50% 정도 더 상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량이 늘면서 스케일로만 하던 와드도 점점 RSD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무작정 열심히만 아닌 운동 목적에 맞게 운동을 해야 하고 그 운동법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힘이 세지는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크로스핏을 2년 이상 했지만 아직 RSD로 무게를 수행하지 못하시는 분이나 3대 운동의 무게를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보시고 운동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디빌더와 역도 선수 중에 둘 다 같은 체중이라면 누가 더 힘이 강한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역도 선수일 겁니다. 보디빌더가 근육은 분명히 더 큰데 역도 선수가 더 무거운 중량을 드는 모습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와 비슷하게 이 영상을 보시면 19살의 여성이 430파운드, 킬로그램으로 환산했을 때 약 195kg의 무게로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남자 운동 경력자도 들기 힘든 무게지만 그렇다고 근육량이나 근육 크기가 저 여성보다 적을까요? 물론 저 여성보다 근육량이나 근육 크기가 적은 남성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데드리프트 중량이 195kg보다 낮아도 근육량이나 근육 크기는 저 여성보다는 더 큰 남성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역도 선수와 이 여성이 스트렝스와 파워가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근육 사이즈와는 별개로 근육 속의 근원 섬유 그리고 신경계가 저 무게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원 섬유와 신경계의 발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발달시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원 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원 섬유란 근육 안에 근섬유 내에 있는 수축성 조직으로 실제로 힘을 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섬유 안에는 근원섬유와 함께 근형질이라고 하는 글리코겐과 미토콘드리아가 포함된 물과 같은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힘을 세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힘을 내는 부분이 근원섬유를 발달시켜야 하고 근육의 크기를 비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형질 부분을 발달시켜야 하는데 근육 운동을 하면 근원섬유나 근형질 모두 발달하여 부피가 커지지만 상대적으로 근형질은 글리코겐 저장량이 늘어나면서 수분도 함께 증가해 그 발달 크기가 근원섬유보다 최대 2~3배까지도 차이나게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디빌더는 근원섬유에 비해서 근형질이 더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도 선수는 근형질에 비해서 근육이 직접적으로 힘을 내는 근원섬유가 더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신경계의 발달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근육은 신경계의 신호 없이는 수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발달시켜야 힘이 세지는데 고중량 고강도 환경에서 이 신경계는 더 많은 근섬유를 동시에 동원하는 운동 단위의 동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호 전달의 정확도와 속도를 빠르게 하여 빠른 힘 발휘와 동작의 정밀성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고중량을 버텨내기 위해서 신경계는 여러 근육군을 사용하게끔 근육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동기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더 센 힘을 쓸 수 있도록 근육 간의 협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힘이 강한 사람은 몸의 대부분의 근육을 골고루 잘 사용하는 사람이고 이는 곧 이 많은 근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신경계가 발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응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보디빌더는 모든 근육을 따로따로 훈련하는 고립 운동 위주인데 이런
훈련법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해당 근육에 대한 크기를 키우는 데는 분명히 강점이 있지만 협응 능력을 기르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은 다소 약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역도 선수는 전신 근육을 모두 강화하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힘이 훨씬 빠르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근원섬유를 기르고 근신경을 발달시켜 협응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근육에 직접적인 힘을 내는 이 근원섬유를 크고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고중량 저반복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렝스 훈련이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RM의 80에서 95%의 무게로 3에서 5세트를 3에서 6회 반복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반면에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보디빌딩식 훈련, 즉 원RM의 65에서 80%의 무게로 3에서 6세트를 8에서 12회 반복 진행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저중량 고반복으로 할 때는 근형질의 성장을 촉발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를 토대로 한 수치 변화를 보면 대략 스트렝스 훈련 전후로 최대 70%의 근력 증가가 보이지만 근육 크기 증가율에서는 최대 30% 정도이고 보디빌딩 훈련 전후로는 근력 증가율이 최대 50% 정도이지만 근육 크기 증가율에 있어서는 60%로 스트렝스 훈련과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근신경계를 발달시키는 방법은 이것 역시 일단 고중량으로 해야 하고 복합 다관절 운동, 즉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등 전신성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머신을 이용한 고립 운동이 아닌 전신의 여러가지 근육을 동원하는 훈련을 고중량으로 해야 신경계가 발달하고 그에 따른 많은 근육을 동원할 수 있는 협응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스트렝스 훈련을 하시거나 해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필요한 운동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파워 훈련입니다. 스트렝스와 파워의 개념에 대해 다소 혼선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스트렝스라 함은 시간이 제약되지 않았을 때 낼 수 있는 근육의 순수한 최대 힘, 즉 그 힘 자체로 볼 수 있고 파워라 함은 일정 시간 내에 낼 수 있는 운동의 양, 순발력, 폭발력 등 힘 플러스 속도가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데드리프트 기록이 250kg이고 B는 200kg이라고 할 때 A가 B보다는 스트렝스가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A가 100kg의 데드리프트를 10초에 5번 할 수 있고 B는 10초에 7번 할 수 있다면 B가 파워는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워 훈련도 스트렝스 훈련만큼 중요한데 파워 훈련이 신경근 연결 강화 및 근육이 최대 힘에 도달하기까지 힘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파워 훈련은 무게는 낮은 무게로 진행하지만 최대 힘을 사용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고강도 운동 영역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파워 클린, 파워 스네치, 박스 점프, 플라이어 매트릭과 같은 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원RM의 30에서 60% 무게로 4에서 6세트를 5회 반복 이상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렝스로 키운 힘을 폭발적으로 발휘하게끔 해주는 것이 파워 훈련의 역할입니다. 이를 대포에 비유하면 스트렝스 훈련은 대포와 그 대포의 아래 크기를 더 크게 만드는데 도와주는 훈련이고 파워 훈련은 이 대포알을 더 세게, 더 멀리 폭발적으로 발사하게끔 하여 파괴력을 높여주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디빌딩식 고립 훈련을 오래 하다가 크로스핏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원RM의 무게는 높지만 정작 와드 시에는 이 힘을 수행하는 파워가 부족해서 와드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파워 훈련을 통한 근육 간 신경계 연결이 부족하고 협응력이 약하여 정작 실전에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크로스핏에서도 특히 이 파워 훈련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원섬유와 근신경계를 발달시켜야 하고 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렝스 훈련과 파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의 올림픽 메달 경쟁으로 인한 수많은 스포츠 과학 연구를 통해 검증된 과학적 사실들이고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스트렝스와 파워 훈련법은 체중 상승을 최대한 제한하면서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주어서 체급 대비 강력한 힘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민첩성과 순발력까지 키울 수 있었으므로
올림픽 엘리트 선수 및 농구, 축구, 격투기 등 프로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습니다. 크로스핏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역도, 체조, 유산소 등 다양한 영역의 운동에서 퍼포먼스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육을 너무 키워 체중이 많이 나가면 체조나 유산소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중요하지만 근육 크기를 제한하면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단 위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운동 자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운동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보디빌딩식 스트렝스 훈련을 따져서 운동하기보다 우선 올바른 자세를 익히고 어느 정도 근력을 성장시킨 후에 목적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스트렝스 훈련법이 국내에도 많이 전파가 되었고 아는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렝스 훈련을 단순 근비대를 위해 잠시 거쳐가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파워 훈련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나마 크로스핏을 통해 역도성 파워 훈련이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운동을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큰 근육을 가져야만 강한 신체가 된다는 이런 공식이 아직 뿌리 깊게 일반인들에게 박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활동이나 스포츠에 필요한 근육은 단순 큰 근육보다는 스트렝스나 파워 훈련을 통한 협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육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근비대를 위해 운동하는 것은 보디빌더 선수들이 아닌 이상 신체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보디빌딩식 헬스뿐만 아니라 역도나 크로스핏, 하이록스, 플라이어메트릭 같은 기능성 운동도 우리나라에 조금 더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는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운동법을 알기 전에 정확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거나, 또 중요한 질문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영상도 제작해보도록 할 테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크로스핏을 하면서 어떻게 스트렝스 훈련을 병행할 수 있을지, 또 스트렝스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야 할지 등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